경찰은 발화 장소로 지목된 응급실 내 탕비실 부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응급실 안에 전열기구와 취사도구가 있었다며 관련성 여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원 설립 당시 도면을 토대로 얼마나 구조가 바뀌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마무리하는 대로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다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생존자 가운데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부상자들을 상대로는 화재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사망자 37명 전원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검찰과 유족과 협의를 통해 부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한편 밀양시 삼문동 문화체육관에는 오전 9시부터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대책본부는 유가족에게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아직 빈소를 찾지 못한 19명의 희생자들을 위해 임시 빈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이번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는데요.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중환자와 노인들을 제대로 대피시키지 못해 피해가 컸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한 중환자와 나이 많은 노인들이었습니다. 불이 난 1층 응급실과 2층 중환자실에 있다 변을 당했습니다. 5층 병실에서도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사방을 둘러싼 연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기의 수직 방향으로의 이동 속도는 1초에 3에서 5m 정도 가요. 중앙 계단 쪽에 방화문이 없으니까, 방화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냥 막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구조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이들을 제때 대피시키지 못했다는 점. 화재 당시 병원에는 17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지만 의료진 등 직원은 9명 뿐이었습니다. 일부 사망자는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다 구조돼 병원의 화재 대응 능력을 의심케 합니다. 왼쪽에서 불나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불나면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침대째. 이렇게 수평피난의 개념을 가져야 돼요.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점도 사상자를 늘렸습니다. 의무 설치 여부를 떠나 화재 예방 차원에서 갖춰져 있었다면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밀양 화재는 지난 2008년 40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최악의 참사로 남겨됐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밀양 화재 참사에 애도를 표명했습니다. 교황청은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 명의로 발표한 애도 성명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의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난 것에 깊이 슬퍼하며 이번 비극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연대를 표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황은 특히 사망자들의 안식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신이 모두에게 용기와 위안의 은총을 내리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0시 46분쯤 경기도 이천시의 한 야적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인근 주택으로 번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18살 A군과 14살 여동생이 숨졌습니다. 화재 당시 A군 남매 부모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야적장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방화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군 남매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언론을 사악하다고 맹비난했다가 청중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불공정 교역 관행들에 눈 감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 폐막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불편한 관계에 있는 미국 언론들을 또다시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 언론이 가짜뉴스나 생산하는 사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it wasn't until I became a politician that I realized how nasty, how mean, how vicious, and how fake the press can be. 청중석 여기저기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자신이 취임한 이후 미국 흑인들과 히스패닉 계열의 실업률이 최저치로 떨어지고 정시도 50%가 올랐다며 자화자찬을 이어갑니다. 특히 자신이 내세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불공정한 무역 관례들은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며 교역전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미국이 세계 안전을 위해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도 공평한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이나 빈곤과 질병 퇴치 등 다른 정상들이 전했던 국제적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일부 청중이 25분간 이어진 그의 연설에 마지못해 박수를 쳤을 뿐 대다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장에 입장할 때는 큰 박수조차 없었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오전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만나 한미동맹 현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회담에서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이후로 연기된 한미 군사훈련 재개 시점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분야의 한미 양국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있는 북측 선발대가 오늘 2박 3일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북으로 돌아갑니다. 북측 선발대 8명은 오늘 북측 태권도 시범단이 머물 숙소와 공연장으로 거론되는 MBC 상암홀을 둘러본 뒤 오후에 경의선 남북 출입사무소를 통해 북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북측 선발대는 앞서 어제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들이 머물 숙소와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알펜샤와 용평의 스키장 등을 점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양 전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법관들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서 공공형사수사부에 재배당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보다는 당분간 대법원의 후속 조치를 지켜본 뒤 수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내내 강한 추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도 긴 한파라고 하죠.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6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오르겠지만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한파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밤사이 수도관이 얼어붙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물을 약하게 틀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헌 옷이나 스티로폼으로 수도관이나 계량기를 감싸준다면 냉기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밤부터 구름이 가득 차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오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영하 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경기 동부 지역입니다. 가평이 영하 2도 선에 머물겠고요. 바람은 어제보다 잦아들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 상태인데요.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강한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서 수습 상황을 받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승환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밀양 문화체육관에 마련된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어 화재 현장으로 이동해서 현장을 둘러본 뒤 수습 진행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제천 화재 참사 때에도 사고 다음 날 피해 현장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화재 직후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본부를 구성하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사고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급거 현장으로 이동해서 수습 상황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현장 대응 지원단을 급파해서 수습과 유가족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밀양 화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야당은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주장하면서 총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SNS에 제천 화재 참사 때 소방점검 특별 지시를 제대로 했다면 밀양 참사가 낫겠느냐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추어 정권이 사고만 나면 눈물쇼로 순간 모면에만 급급할 뿐 정치적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홍 대표는 어제 다른 정당 대표들에 이어서 오늘 밀양 화재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은 대변인 구두 논평에서 정부의 반복되는 안전 불감증이 한탄스럽다면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거나 구조하지 못한 것은 국가 책임이라던 문 대통령은 어떻게 이번 사고를 책임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른정당도 대변인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안전 대한민국을 내걸고 출범했음에도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내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원인 규명과 지원 대책 마련에 합심해야 한다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사고 수습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지킬 법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한 밀양은 경남에서도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꼽히는 인구 11만의 소도시입니다. 지난해 말 제천 복합건물 화재에 이어서 농촌 지역 소방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이번 세종병원 화재에 소방 인력 총 291명이 투입됐다고 소방청은 밝혔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밀양 소방서는 모든 자체 인력을 투입했지만 주변 창녕, 김해, 양산을 비롯해 울산, 구미, 수도권 등에서 지원받은 인력이 훨씬 많았습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재작년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은 3만 2천여 명, 법정 기준보다 현장 인력이 37% 부족합니다. 인력 충원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촌과 도서지역 상황 때문입니다. 서울도 충원율이 100%에는 못 미치지만 95%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화재가 난 밀양이 속한 경남만 보더라도 50%대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방관 1명이 담당해야 하는 면적도 서울은 0.09제곱킬로미터인 반면 경남은 3.89제곱킬로미터로 약 43배 차이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원을 받아도 초동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등하게 행복하고 소방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장비라든가 또는 소방관들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적으로 가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정부는 2022년까지 1만 8,500명 충원을 목표로 올해 우선 4천여 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용권은 국가가 갖되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형태의 무늬만 국가직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소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엿새째 몰아치고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 때문에 건조특보도 연일 확대 및 강화되고 있는데요. 언제쯤 추위가 누그러지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자. 네, 엿새째 이어지는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아침 수온주가 영하 15.9도까지 떨어졌고 경기 파주 영하 23.5도, 강원 철원 영하 24.6도까지 곤두박질 쳤는데요. 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까지 서울에서는 닷새째 한파 경보가 이어지면서 지난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이 최장시간 한파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에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며칠보단 낮 기온이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0도를 보이겠고 남부지방은 모처럼 영상권으로 올라서도 여전히 평년 기온과 비교하면 5도 이상 낮아 춥겠습니다. 이 한반도 상공에 머물던 이 찬 공기가 차츰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기류가 정체되면서 해소되지 못하고 이 추위가 누그러지는 속도가 느린 것입니다. 휴일인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하 2도에 머문다는 예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수요일쯤 누그러지겠는데요. 하지만 이후 다시 한반도 북쪽에서 한기가 남하하면서 2월 초에 한 차례 더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한편 대륙에서 차고 건조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와 연일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큰 불이 난 밀양 등 영남 많은 지역과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남부,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질 만큼 매우 메말라 있습니다. 기상청은 건조한 날씨에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와 온열기구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연일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오전 5시쯤 서울역 2번 출구 인근 대합실 천장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을 연결해주는 이음매 부분이 동파돼 바닥으로 물이 흘러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추운 날씨로 바닥에 물은 금세 얼었으며 역 관계자들은 배관 밸브를 잠그고 염화칼슘과 모래 등을 뿌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선발대가 오늘 서울에서 방북 마지막 일정을 진행합니다. 태권도 시범단이 머물 숙소를 점검하고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 공연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MBC 상암홀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저는 지금 워커힐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북측 태권도 시범단의 숙소가 될 곳인데요. 약 1시간 전이었던 10시 50분경에 북측 선발단이 이곳을 방문해서 숙소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점검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측 태권도 시범단 30여 명이 방남을 해서 서울과 평창에서 시범 공연을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점검단은 이곳에서 호텔 관계자들이 준비한 동선에 따라서 숙소 시설을 둘러본 뒤에요. 오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단이 방문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대규모 경찰이 곳곳에 배치돼서 삼엄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북측 선발대는 호텔 점검 일정을 마친 뒤에 오후에 서울 마포구로 이동해서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 공연장으로 유력한 MBC 상암홀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발대의 마지막 일정인데요. 그 후에는 방남할 때와 마찬가지로 파주에 있는 남북 출입사무소를 거쳐서 경의선 6로로 북측에 돌아갑니다. 오늘 선발대가 돌아가면 남북의 시설 점검 일정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선발대는 귀환 후에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남측과 협의를 거쳐서 응원단 숙소와 공연장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또 남북은 앞으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금강산 합동 문화 행사와 마식령 스키 훈련 등 남은 일정을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워커힐 호텔에서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네, 우리 측 방북 선발대는 마식령 스키장이 남북 스키 선수들이 공동 훈련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산 갈마 비행장도 항공편 이용에 안전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측 선수 수십 명이 항공편으로 방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우리 측 선발대원들이 직접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에 곤돌라를 탑승해 봅니다. 우리나라 스키장의 곤돌라보다 규모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이상 없이 작동됩니다. 북한을 다녀온 정부 당국자는 스키장의 슬로프와 설질이 양호했고 곤돌라와 리프트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31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될 남북 공동 스키 훈련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마식령 호텔도 선발대원들이 직접 머문 결과 난방 등 시설이 아주 좋은 상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스키 선수들은 1박 2일간 함께 마식령 호텔에 머물고 마식령 스키장에서 친선 경기 형식의 공동훈련을 하게 됩니다. 첫날은 자유스키를 타며 설질을 점검하고 둘째 날 오전에는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함께 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수들은 육로보단 항공편을 통해 강원도 양양공항에서 북한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방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원산 갈마 비행장의 활주로와 유도로, 주기장 등을 살펴본 결과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었고 관리 상태도 괜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편 이용이 확정되면 국제항로를 운항할 때 사용하는 가장 작은 규모의 여객기를 운항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당국자는 다만 관제소와 항공사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이 우리 측 선발대가 금강산 합동문화공연장과 마식령 스키장 훈련시설을 사전 점검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주태 통일부 국장 등 12명으로 구성된 남측 선발대가 지난 2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 측 지역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북측 관계자가 우리 측 관계자에게 마식령 스키장과 금강산 문화회관을 안내하는 사진을 기사와 함께 실었습니다. 남북이 다음 달 초 금강산 합동문화 행사를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여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달 4일 개최가 유력한데요. 공연장 규모가 620석인 만큼 남북이 각각 300여 명씩 관람객을 초청할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우리 측 선발대가 촬영한 금강산 문화회관의 모습입니다. 남북은 다음 달 4일 이곳에서 합동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남측이 사용한 적은 없지만 유력한 공연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나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 그랬으니까. 아니. 금강산 문화회관은 620석 규모로 남북에서 각각 300여 명씩 참석하게 될 전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정부합동지원단은 문화예술체육계와 시민단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초청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연은 남북이 각각 단독 무대를 꾸민 후에 합동 공연을 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측은 K-팝을 포함한 현대음악과 전통음악 공연안을 제시했고 북측은 전통음악을 구상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측은 일단 어떤 무대가 됐든 당일 오후에 2시간을 넘지 않게 공연한 뒤 복귀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선발대로 북한에 다녀온 당국자는 북측이 모든 시설 점검에 협조적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리항준 체육성 국장을 단장으로 민화협 등 관계자가 우리 측 선발대를 수행했고 관련 자료도 상세히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날인 다음 달 8일, 북한에서는 정규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떤 무기를 선보일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ICBM급 화성 15형과 함께 신형 미사일 공개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 10일 평양 미림 비행장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의 열병식 준비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 달여 전 사진과 비교했을 때 병력과 장비가 대폭 늘었다며 과거의 열병식 준비 방식과 유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날인 다음 달 8일로 건군절을 바꾼 북한은 인민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대대적인 군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된 열병식 패턴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어떤 무기를 선보이느냐는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 열병식 때마다 새로운 무기들을 공개해왔습니다.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상 이미 발사한 그 화성 14형이나 15형을 보여서 과시할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까지 발사하지 않은 신형 SABM인 북극성 3형이나 과거 KN-08을 개량한 화성 13형 같은 것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 사에서 올해가 인민군 창설 70돌이 되는 해라고 강조하며 성대히 기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다음 달 8일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열병식과 관련해서 북한의 내부적 수요에 따른 행사이고 평창 올림픽을 겨냥해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으로서는 꺾어지는 해를 계기로 나름대로 건군전을 준비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평창올림픽 시기에 열병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열병식 준비 동향과 관련해서 북측과 따로 얘기할 계기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다스가 BBK 전 대표인 김경준 씨로부터 돌려받은 140억 원을 가져가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이 입수한 이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와 다스 관계자의 녹음 파일에는 김 씨가 몇 년 전 영감이 시영이 보고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아들 이시영 다스 전무를 통해서 140억 원을 받아가려 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정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다스 관련 녹취록에 대해서 신뢰성도 없고 증거도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의 강도 높은 전방위 수사에도 말을 아끼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검찰 출두에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내용의 녹취록이 잇따라 공개된 데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800여 개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신뢰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녹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확정되지도 않았고 증거가 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도 진실 공방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며 말을 아껴왔지만 녹취록만큼은 서둘러 차단막을 치고 나선 겁니다. 다만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휠체어까지 타고 검찰에 출석한 데 대해서는 별도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카 이동형 다스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참모진들과 정례적으로 열어왔던 대책회의도 지난 22일 이후 별도로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본인과 아들 이시영 씨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주변 인물들과 거리를 두며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파문이 거셉니다. 이를 계기로 사법부가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도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 등을 문건으로 정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실 묵은 결과에도 끊이지 않는 논란에 결국 재조사로 이어졌고 추가 조사위는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 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블랙리스트 성격인지 여부를 떠나 일부에선 국정원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법원 안팎의 충격파는 거셌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 전후로 청와대와 교류가 있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며 사법부 비난 여론도 커졌습니다. 파문이 거세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둘러 법원 스스로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신임 법원행정처장 임명은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사실상의 첫 단추가 됐습니다. 새로 취임하실 처장님과 그리고 그에 다른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차근차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은 행정처 조직 개편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이 김명수호 사법개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에 쏠린 시선이 어느 때보다 매서운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를 되찾는 묘수를 내놓을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PC 속 중요한 파일을 암호화해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 랜섬웨어가 지난해 기승을 부려서 피해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랜섬웨어 피해 신고는 5,825건으로 2016년 1,438건보다 넉 배 이상 늘었습니다. 보안업계는 작년 6월 웹 호스팅 업체 인터넷 나야나가
랜섬웨어 공격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13억 원을 건네준 뒤 한국을 노린 랜섬웨어가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코인체크가 해킹당해 5억 3천만 달러, 5,7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사라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코인체크 측은 시스템에 공인받지 않은 외부인이 접속해 고객들이 맡겨둔 NEM,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코인을 모두 가져갔다면서 그 가치는 580억엔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상 최대의 가상화폐 절도 사건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을 냉각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5조 원을 넘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구직급여 지급액은 1년 전보다 3,400억 원가량 늘어난 5조 22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취업 촉진 수당을 합한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은 5조 2,39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줄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급 총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재계 수장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보는 CEO 풍향계 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 분담에 동참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중견기업의 샌드위치 신세를 한탄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의 소식을 이경태 한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저임금 해법을 제시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협력업체가 들자 1,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상생협약을 맺어 500억 원을 출연합니다. 이 돈은 현대차 부품협력사 5천여 곳의 임금 인상을 위해 사용됩니다. 1천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도 조성했습니다. 시중금리보다 2.0%가량 저렴한 우대금리로 협력사에게 대출해주는 용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는 부작용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 동참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 부회장이 가장 먼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재계 전반에 이 같은 움직임이 얼마나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입지가 크게 약화한 전경련의 수장을 맡고 있어 고민이 깊습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와 LG 등 주요 대기업이 전경련을 탈퇴해 무게감도 줄었는데요. 허 회장은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후원기업 신념 다짐회에 참석하며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과거 흑역사를 지우겠다는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할 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작심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는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덩치급인 중견기업계가 정부 대화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중견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또는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의 기업을 말합니다. 강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에 한 차례도 초청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경련은 연간 매출이 636조 원, 국내 전체 고용의 6%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며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볼멘 소리입니다. 강 회장의 작심 발언이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롯데그룹 2인자 황각규 롯데지주 공동대표입니다. 황 부회장은 23일부터 이틀간 중국 선양을 방문해 롯데월드 선양 공사 현장 등을 돌아봤습니다. 부회장 승진 후 첫 공식 해외 일정으로 선양 사업장을 택한 건데요. 그만큼 중국 사업 전망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양에 건설 중인 야심작 롯데월드 선양은 1년 넘게 공사가 멈춰 있고 중국 내 롯데마트 매각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회의 땅에서 갑자기 돈 먹는 하마가 된 중국 시장. 황 부회장이 중국 사업에서 어떤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당초 우리와 달리 재개의 평창올림픽 기부와 후원액이 목표액을 훌쩍 뛰어넘으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큰 지원이 세계인의 축제이자 국가 최대 행사인 올림픽에서 수십 배 큰 경제 효과로 돌아오길 염원해 봅니다. 이번 주 CEO 풍향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주 오픈 4강에서 테니스 황제 페더러와 만난 정현은 발바닥 통증으로 아쉽게 기권했습니다. 16강 전부터 생살이 드러날 정도의 심한 물집과 싸운 정현은 진통제로 버텨왔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호주 오픈 준결승에서 드러난 정현의 왼발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발바닥에 생긴 물집. 16강 전부터 계속 진통제를 맞으면서 시합을 했고, 그래서 굳은 살 물집을 계속 깎아내다 보니까 생살이어서 진통제를 오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통제가 그 통증을 못 잡아줘서 더 이상 시합을 할 수가 없어서. 정현은 16강 전부터 고통을 잊기 위해 진통제를 맞으며 경기를 이어왔습니다. 16강과 8강전에서는 진통제 효과로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4강에서는 더 이상 통증을 이겨내기 힘들었습니다. 발바닥에 생살이 드러날 정도로 피부가 심하게 벗겨져 진통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In the second set, I started to feel he was getting a bit slower, fighting with the blister. I know he's had a problem with the blister for some time, but just don't know how bad it is, really. 이미 오른발은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피멍이 든 상태에서 왼발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정현은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왼발바닥, 오른발바닥 다 심한데 오른발바닥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어서 메디칼을 왼쪽에만 부른 거여서. 정현은 아쉽게 준결승에서 기권했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한국인 최초 메이저 대회 4강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정현이 자신의 SNS를 통해 호주 오픈 4강전 기권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정현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상처투성이 오른발 사진을 공개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팬분들 앞에서 훌륭한 선수 앞에서 내가 100%를 보여주지 못하는 건 선수로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정현의 게시물에는 3만 6천여 건의 하트가 달렸고 팬들의 격려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기를 노리는 옛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1년 만에 나선 PGA 투어 정규대회에서 가까스로 컷 통과했습니다. 우즈의 정규대회 컷 통과는 2015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박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타이거 우즈의 칩샷이 그린을 지나 프린지까지 내려갑니다. 1년 만에 PGA 투어 정규대회에 나선 우즈의 컷 통과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드라이버 샷이 흔들리며 좀처럼 버디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전반 9개 홀에서 더블 보기로 2타를 잃은 우즈는 하지만 후반 들어 견고한 쇼트 게임으로 티샷 난조를 만회하며 1언더파 71타를 적어냈습니다. 1, 2라운드 합계 1언더파 143타를 기록한 우즈는 공동 65위, 턱걸이로 컷 통과했습니다. 우즈의 정규대회 컷 통과는 2015년 윈덤 챔피언십 이후 무려 888일 만입니다. I'm looking forward to just kind of progressing, just keep playing tournaments, and get everything kind of situated headed into April. 2라운드에서만 5타를 줄인 라이언 파머가 중간 합계 11언더파로 단독 선두에 나섰습니다. 강풍에 그린이 공이 홀로 움직이고 선수들은 강한 바람에 맞서 힘겹게 걸음을 옮깁니다. 바하마에서 열리고 있는 LPGA 시즌 개막전 바하마 클래식 2라운드가 중단됐습니다. LPGA는 시속 50km대의 강풍이 계속된다는 예보가 나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양희영, 유소연 등이 출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은입니다. 네, 춥다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한파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아침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이하를 보이면서 추위가 매서웠는데요. 서울엔 닷새째 한파 경보가 이어지면서 무려 18년 만에 최장기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7.7도, 춘천 영하 11.1도, 대구 영하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낮에도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추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온이 제법 오를 텐데요. 서울의 낮 기온 영하 3도, 청주 영하 2도, 대구 3도 안팎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겠습니다. 그래도 춥습니다. 요즘 감기 정말 독하니까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서 건강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과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대기는 갈수록 메마르고 있습니다. 중부와 영남으로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빈번한 요즘 작은 불씨도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면서 춥겠고요. 다음 주 중반쯤 돼야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이맘때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정오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